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지난 거의 한 달간 공공의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의사 파업들로 온통 사회가 좀 떠들썩했죠.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들은 이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의사 머릿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가 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설마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나쁜 정책을 하겠어요? 그냥 의사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이 정책의 요지는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대신 3,000명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1,000명은 일단 정원을 늘릴 테니까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와 의과학자를 각자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의대에서 알아서 유도하라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정원 49명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비용은 전부 우리 세금으로 하고 말이죠. 저는 세상에 좋기만 한 정책도 없고 나쁘기만 한 정책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도 의사니까 결국 의사 편 아니냐고요? 에이, 저는 의대생이 4,000명이 아니라 40만 명이 늘어봤자 어차피 그때쯤에는 은퇴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다 소위 기피과라고 하는 필수 과목만 선택시킨대잖아요. 또 뭐 이런저런 의료정책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이 나도 저는 보험공단에 단 1원도 청구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공공의대 설립은요, 2018년에 폐교된 서남대라고 있거든요. 그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서남대가 폐교된 게 부실한 의학교육 때문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부실한 의대교육을 시킨 학교를 똑같은 곳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엔 사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49명이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수라면 이렇게 또 세금 들어가는 의대를 지을 게 아니라 어차피 의대 정원 늘릴 건데 그냥 49명을 거기에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오해를 살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온 위탁 교육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현역 해군 소위 신분으로 군인 월급도 매달 받으면서 의대 학비까지 지원받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어느 의과대학이든 갈 수 있고, 나중에 피부과나 정형외과 같은 어떤 과도 티오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문의를 딴 뒤에는 5년만 의무 복무를 하면 전역하고 나와서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 인기과 전문의가 돼서 다른 의사들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군에 필요로 하는 외과나 응급의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사람도 극소수고, 대부분이 개업하기 좋은 피부과 등을 많이 선택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군 위탁 교육제도라는 건데요. 의대 정원 확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군 위탁 교육제도의 민간인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지역 의료의 필수인 과목들로 그 선택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지금 같은 수가 체계에서는 이것도 결국에는 그 중에서 제일 개업하기 좋은 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공동 연구한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 완화 실행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저자로 되어 있는 이종구, 이진석 이런 분들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출신인데요. 이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고, 이 중에 이진석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데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실세 중인 실세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 보고서의 3장에 보면 지방의료원 지역별 특성화 지원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지방의료원은 최소 3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만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35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지방의료원은 9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을 보면 이런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딱 몇 줄 뿐이에요. 왠지 이건 그냥 좀 구색 맞추려고 몇 줄 써놓은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의료 편차를 해결하고 필수 과목 의료인 확충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이번 정책에서는 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이 많아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의사 선발 전형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뭐 시도지사 추천이네, 뭐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 추천이네 말이 많았지만 정부는 이게 다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법안에 선발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시민단체 추천 이런 거보다도 더 황당한 방법으로 선발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2013년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국제비교 통계에 근거해 의사 인력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접근 방식은 자료 수집과 결과 해석이 쉽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비교 통계는 참고값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인력 수급 계획을 기획하는 국가는 없다. 건강보험급여 수가체계의 결합과 비합리적인 의료 공급 체계로 인해 문제되는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인력 공급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의료의 질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게 요번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진석이라는 저분이 2013년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의사 머릿수 늘리는 게 의료 현안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의사 수를 늘린다고 지역 편차나 필수 과목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료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고서는 정작 이번 정책에서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좀 막 헷갈려요. 뭐 이런 정책이 통과되든 말든 뭐 별로 관심 없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되든지 진짜로 우리랑 별 상관이 없을까요? 우선은 돈 문제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립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대요.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니면 일단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게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의심스러운 정책 때문에 우리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진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로 의전원 정책도 했었지만 그것도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났고 우리는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이 지역 간 의료 편차와 필수 과목 부족 문제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또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낭비해야 할까요? 그동안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때 가서 실패한 정책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의사들과 국민들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게 뻔한데 말이죠.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하고 진료할지는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조건과 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나하고 내 가족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의사들이 지방으로 막 내려가고 필수 과목도 막 선택할 만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는 싶은데 그게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치료하는데 재료비가 100원이 들어가면 의료보험공단이 청구해도 70원밖에 안 주는데 수가도 현실적으로 좀 올려줘야 되고 지방 공공의료원도 좀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강제로.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일단 의무복무기간 10년은 너무 짧아요. 필수 과목 전문이 되고 나서 기껏 한 3년에서 5년 지방에 있다가 끝나면 가족들 때문에라도 다 대도시로 갈 게 너무나 뻔하잖아요. 아까 군 위탁교육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무복무기간을 평생으로 하거나 적어도 20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사면허도 공공의사면허증으로 따로 발급해서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려면 면허를 반납하는 거예요. 신분은 공무원으로 해서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을 군인이나 공무원 발령하듯이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하면 의사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사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감정은 대부분 저 같은 미용 성형하는 의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런 필수 과목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마음에 빚 같은 게 있어요.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필수 과목 선생님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싸움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반석이기 때문이죠. 파업은 끝났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있는 사이에 정치 논리나 엉뚱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이 좌우되고 이렇게 필수 과목이 붕괴되면 당장 제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까봐 저 역시 걱정이 많아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우울한 미래를 막을 수 있을지 정부도 국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